지금까지 서방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한 전쟁 비용은 독일 킬 연구소의 집계 결과 우리 돈 약 454조에 해당하며, 이 보고서를 기준으로 같은 기간 동안 전쟁이 더 지속된다면 지오스토리 분석 결과 약 400조 이상의 자금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 전쟁을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전략을 사용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2부에서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원된 전쟁 자금을 분석하고 향후 추가 지원 예상되는 자금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새로운 선택 방향에 대한 시사점도 알아보겠습니다. 전편에 이어 지난 2022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서방이 지원하기로 한 무기들과 실제로 얼마치를 지원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같은 기간 전쟁이 계속된다면 얼마나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부를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먼저 시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중화기에는 155mm나 152mm 포와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 그리고 탱크와 전투 차량을 포함합니다. 그동안 서방으로부터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중화기를 얼마나 지원받았고, 전쟁을 지속하려면 앞으로 얼마나 더 지원받아야 할까요? 한번 따져봅시다. 152에서 155mm 포를 서방이 지원하기로 약속한 숫자는 총 635문이고 2024년 6월 말 현재 450문을 인도받았으니 서방의 약속 이행률은 71%입니다. 국가별로 보면 지금 표와 같습니다. 미국은 201문 주기로 했는데 198문 인도했으니 다행히 약속은 지킨 셈이네요. 영국은 이행률이 74%밖에 안 되고 이태리는 61%, 독일은 73문 주기로 약속했는데 16문밖에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도 57문 주기로 약속했는데 36문밖에 주지 못했고, 에스토니아는 하나도 주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폴란드만 18문 100% 주었네요. 인도받은 456대는 전선에 투입되었고 러시아 란셋 드론의 집중적인 표적이 되었습니다. 약 2년 반 동안 절반가량은 파손되거나 작동 불능 상태일 것입니다. 젤렌스키는 람슈타인 공군기지 회의에서 미 인도군 71대를 빨리 보내주고 파손되거나 작동 불능 상태인 255대를 추가로 지원해달라고 조르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 규모는 있어야 러시아와 대등한 포격전을 할 테니까요. 미 인도군 71대와 파손되거나 작동 불능 상태인 155mm 포를 포함하면 총 296대가 될 텐데,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독일 킬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105에서 155mm 포의 가격은 최소 120만 불에서 최대 1300만 불 합니다. 지원된 곡사포의 종류는 총 20종인데 20종의 평균 가격은 약 440만 불입니다. 400만 불이라고 가정하고 296대면 11억 8,400만 불입니다. 환율 1,300을 가정하면 약 1조 5천억 원입니다. 전쟁을 지속하려면 곡사포 비용만 약 1조 5천억이 더 필요한 셈이죠. 포만 있으면 안 되고 소모품인 포탄도 필요하겠죠? 러시아가 1만 발 쏘고 현재 우크라이나가 3,000발에서 4,000발 정도 쏜다고 합니다. 대등한 게임을 하려면 1만 발은 있어야겠죠? 1년 동안 전쟁을 더한다면 약 연간 365만 발이 필요합니다. 포탄 가격은 평균 2,600달러 합니다. 연간 총 포탄 비용은 94억 9천만 달러이고 우리 돈으로는 약 12조 가까이 합니다. 대포와 포탄으로만 13조가 넘는 엄청난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쟁이 지속된다면 이걸 생산하고 팔아 득을 보는 기업도 있겠네요. 포나 포탄 생산업체뿐만 아니라 소재, 장비, 하청업체, 하청의 하청업체까지 포함하면 산업 연관 효과는 대포 하나만 하더라도 50조 가까이 될 것입니다. 전쟁은 산업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피로 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좋다고 해야 하나요? 슬퍼해야 하나요?
이건 도덕성과 가치관의 문제라 이 영상에서는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을 알아봅시다.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은 총 82대 지원하기로 약속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64대, 즉 79%를 지원받았고 각 나라별로 지원 약속과 이행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도 러시아 란셋 드론의 주요 타겟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절반 정도는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 가정입니다. 러시아 국방부 자료의 발표를 직기하면 이보다 훨씬 많지만 현재 32대 정도 남았다고 가정하면 현재 상태의 전쟁을 유지하려면 미인도분 17대와 파손분 32대를 합쳐 총 49대의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MLRS는 가격 차이가 큰데 하이마스가 약 1,500만 불하고 마스2가 2,000만 불, M270 웨펀 시스템이 1,300만 불 합니다. 그동안 지원된 MLRS의 평균 가격은 약 1,000만 불 정도 하는데 총 가격은 4억 9천만 달러이고 하나로는 약 6,370억입니다. MLRS에서 발사한 로켓도 소모품이라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로켓 한 발당 평균 가격은 45만 불이고 하나로는 한 발당 약 5억 8천만 원입니다. 한 번 발사 시 8발이 동시에 발사된다고 가정하면 한 번 발사할 때마다 46억 8천만 원이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MLRS 82대 중 그 절반인 42대가 이틀에 한 번꼴로 전장에 투입돼서 한 번 발사한다고 가정합시다. 또한 한 번 발사 시에 8발이 날아간다고 가정하면 연간 35조가 날아가는 겁니다. 단지 전투 상황만 가지고 전황을 이해하면 마치 자기 편이 이기고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전쟁은 경제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전체적 흐름을 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탱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지원하기로 한 총 탱크 대수는 829대이고 인도한 숫자는 542대입니다. 폴란드가 324대 지원하기로 약속했고 이 중에 264대를 인도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인도율은 23%이고 미국은 에이브람스 탱크 67대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23대만 인도했습니다. 독일은 레오파드 전차 66대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35대밖에 지원 못했습니다. 영국은 챌린저2 탱크 14대를 지원했고 이 탱크가 이번 크루스크 진군의 선봉장 역할을 합니다. 2022년부터 전장에서 파괴되거나 사용 불능 상태가 된 탱크의 비율을 30%로 가정하면 현재 상태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추가로 지원받아야 할 탱크의 가치는 약 35억 7,900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4조 6천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탱크의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각국이 지원하는 주력 탱크 기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가와 탱크 자료는 독일의 케일 연구소의 우크라이나 트래킹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독일의 레오파드와 120mm 그리고 150mm 탱크 포탄의 평균 단가는 약 10,000달러입니다. 428대가 3일에 한 번 전선에 투입되어 하루 약 28씩 쏜다고 가정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연간 우리 돈 13조 5천억이 필요합니다. 전장에 배치되는 일수와 포탄 발사 수는 완전히 주관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전쟁 비용을 가늠하기 위한 참고치로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전투가 치열하고 전선이 확대될수록 비용이 더 들어가겠지요. 지금까지 파괴된 탱크와 미 인도분 그리고 향후 1년간 필요한 포탄을 합치면 우리 돈 약 18조 원이 필요합니다. 돈 없이 전쟁을 치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지원 또한 미국과 유럽이 해야 하고 재고가 있다면 모를까 없으면 생산해서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만큼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탱커와 포탄을 제조하는 회사는 18조 이상의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1, 2년 보고 생산 캐파를 늘릴 수도 없을 것이고 이 회사들은 현재의 캐파로 우크라이나에 탱커와 포탄을 공급하기 위해서 공장을 풀 가동해야 하고 그래도 다 생산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전투 차량을 보겠습니다. 전투 차량은 넓은 평지인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 병사들을 이동시키기는 매우 중요한 장비입니다. 영어로는 Infantry Fighting Vehicle이라고 하고 약자로는 IFV라고 통칭합니다. 서방은
1189대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는데 우크라이나에게 인도한 것은 694대입니다. 인도율이 68%입니다. IFV는 러시아의 FPV 드론과 란셋 드론의 핵심 타겟이었습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인도한 IFV 694대 중에 절반 정도는 파괴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미 인도분을 포함해 추가로 842대가 더 필요합니다. CV-90 컴뱃 비클, 브래들리, BMP 등 다양한 IFV가 지원됐는데 이들 대당 단순 평균 가격은 약 160만 달러로 하나로는 약 20억입니다. 손실 전력을 메꾸고 미 인도분을 지원받는다면 우리 돈으로 총 1조 7,500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최소한의 현재 수준의 전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4대 중화기 비용만 우리 돈 약 70조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금액 산출에 있어서 그동안 서방에서 지원한 중화기가 30에서 50% 파손되었다고 가정하에 산출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자체 생산하거나 구매하는 FPV 드론이나 장거리 드론, 새로 개발한 드라곤 드론의 비용과 경화기 조달 비용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소모되는 드론을 보충하기 위해 월 3,000에서 5,000대의 드론 공급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월 3,000대를 잡고 대당 $10,000만 잡아도 연간 우리 돈 4,700억 원이 들어갑니다. 5,000대를 잡으면 7,800억 원입니다. 또 장비라는 것은 닦고 조이고 기름쳐야 합니다. 유지 보수가 매우 중요한데 장비 대부분이 해외에서 지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유지 보수하는 부품을 거의 수입해야 하고 유지 보수 작업도 자체 인력으로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중요 장비는 외부 전문가를 불러오거나 수리를 위해 장비 자체를 해외로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비용도 상당합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꾸준히 후방에 있는 무기 공장이나 정비 공장에 대하여 폭격을 해왔기 때문에 남아있는 시설 자체가 아주 제한적일 것입니다. 최전선에서 사용되는 중화기는 서방의 지원으로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대등하지는 않지만 해볼 만한 전력을 갖추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비해 절대적으로 취약한 분야가 제공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방공자산과 항공자산 그리고 미사일은 절대적인 약세입니다. 일단 항공자산으로 F-16기가 6대 인도되었지만 지난 8월 26일 한 대가 격추되었고 한 대는 손상을 입어 4대가 가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으로부터 F-16 운영에 필요한 조기 경보기를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람슈타인 공군기지 회의에서 F-16 추가 지원과 운영 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이제 서방이 지원한 대공 방어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2022년 전쟁 전 전 세계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미국이 480대 보유하고 있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48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와 독일이 각각 36대와 3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후 미국이 패트리어트 배터리 1개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주었고 독일도 2개 시스템과 발사대 2기를 우크라이나에 주었습니다. 네덜란드도 발사기 2기를 우크라이나에 인도합니다. 또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한 SAMP-T 시스템 하나를 지원했고 슬로바키아는 구소련제 S-300 방공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합니다. 모두 중장거리 대공 방어 시스템들입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전쟁 발발 후 총 44기의 대공 발사대를 인도받았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단거리 지대공 방공 시스템을 포함하여 총 95대를 지원받기로 했고 보시는 표와 같이 이 중에 59대를 인수받았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5조 원이 넘습니다. 패트리어트 발사대 여러 대가 파손되는 영상은 보았지만 전체 손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 30%가 손상을 입었다고 가정하면 1조 5천억 정도 피해를 입었고 전쟁을 지속하려면 최소 이 정도 금액에 상당하는 추가 장비가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러시아의 여러 차례 대량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방어하기에 대공 미사일은 상당 부분 소비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소비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한 달에 장거리 2발, 중거리 5발, 단거리 20발씩 각각 발사한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평균 183발이고 1년이면
2196발 발사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보다 더 필요하겠지만 이 정도로 가정하면 연간 우리 돈 2조 7천억 이상의 미사일이 소비됩니다. 이보다 더 많이 들겠지만 최소 비용으로 정합시다. 대공 방어 시스템과 미사일 발사에 최소한 약 7조 7천억이 필요한 셈입니다. 전쟁이 지속된다는 것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그리고 서방 모두에게 큰 부담입니다. 지금은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 미국이 서방이 지원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한다면 단기적으로 러시아 본토까지 갈 수 있는 미사일이 더 필요한데 유효 사거리 최대 300km인 에이테크임스와 아마도 F-16에서 발사하여 최대 800km까지 타격할 수 있는 공대지 미사일인 제이스미일 것입니다. 한 발, 두 발 쏴서는 효과도 없을 것이고 각각 100대씩 총 200km 러시아 본토를 가격한다고 하면 미사일 발사 비용으로 4천억 가까이 추가 필요합니다. 6일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 회의에서 이 문제도 논의되지 않았을까요? 다음으로 람슈타인 회의에서 논의되었을 수 있는 안건은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충원 문제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손실을 입은 병력을 충원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징집 연령을 낮추어 징집 자원을 넓히는 방법과 두 번째는 징집 연령대 난민을 강제로 입국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용병을 고용하는 것이 있겠죠? 미국은 그동안 징집 연령을 18세까지 낮추라고 무언의 압력을 해왔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무기는 서방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우크라이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사람 없으면 싸울 수가 없죠. 오스틴 국방장관은 징집 연령대를 낮추라고 요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젤렌스키는 유럽의 다른 나라에 피난가 있는 징집 연령대의 남자들을 강제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젤렌스키는 또 풀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징집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은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징집을 늘리면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국가가 멈출 것이고 징집을 늘리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해집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사람만 징집했다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방 지원 장비의 사용법을 익혀야 하고 부상 입은 경험 있는 군인들을 재활시켜 전장에 재투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절대적인 훈련 과정 없이 전장에 내보내기 바빴는데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F-16 추락 사태에서 보듯이 서방의 고급 장비는 우크라이나가 운영할 능력이 없습니다. 훈련도 필요하지만 훈련에는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미국이 린지 그레엄 의원이 강력히 주장한 것처럼 퇴역한 F-16 조종사나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논의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되었을 내용은 공격 제한 범위를 해제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아무리 강펀치라 하더라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상대편은 원할 때 언제든지 내 선을 넘어와 치고 빠지는데 애초부터 이길 수 없는 링에서 싸우고 있는 셈이지요. 젤렌스키는 이번 회의에서 이 링의 선을 없애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에게는 에너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계속해서 전력 인프라와 온유화 가스 저장소를 공격해 왔습니다. 현재 주요 도시는 제한 전력을 실시하고 있고 겨울이 점점 다가올수록 온 국민에게 큰 시련이 올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젤렌스키와 서방은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방은 우리 돈 454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계속된다면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은 점점 낮아집니다. 이제 뭔가 선택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계속 이 상태로 가면 중화기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 그리고 F-16 추가 지원을 포함하면 대략적으로 전쟁 자금이 추가로 140조에서 180조 더 들어가야 하는데 이전에 같은 수준으로 재정 지원을 한다고 해도 우리 돈으로 최소 100조 원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전쟁이 계속된다면 인도적 지원을 합쳐 추가로 400조 원 이상이 더 추가돼야 하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기존 원금 456조 원과 추가로 400조 원 이상을 합쳐 800조 원에서 1000조 원이 투자돼야 하는데
여러분은 정의를 위해서 이만큼 투자하는 게 가치가 있으십니까? 주식시장에서 원금이 물려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나요? 손절을 해야 할지 물타기를 해야 할지 종목을 갈았다 승부수를 던져야 할지 결정해야겠지요. 미국과 유럽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그 타이밍입니다. 지금까지 454조 원이 들어갔는데 원금이 워낙 커서 손절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럼 물타기와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 필요한데 물타기를 하려면 추가적으로 400조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여러분은 400조를 더 추가하시겠습니까? 400조 원을 더 조달할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전쟁이 계속되면 이득을 보는 소수의 세력들이 있죠. 전쟁이 계속되면 우크라이나 측만 800에서 1000조 원에 가까운 돈을 1000km에 걸쳐 있는 전선에 쏟아 부어야 하고 그 부담은 지원하는 국가의 국민들이 합니다. 몇천 킬로미터 떨어진 나라를 위해 왜 쓰여지는지도 모르는 돈을 국민들이 부담합니다. 전체 지원금 중에 60에서 70%는 현물로 구매해야 되니 그 산업에 속한 기업은 돈을 벌게 됩니다. 전쟁으로 600에서 700조의 시장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전쟁이 계속된다 해도 이 산업에 투자한 자본은 나쁠 것이 없겠죠. 소수의 펀드, 해당 기업, 이 산업의 이해관계자,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물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미 안겨주었습니다. 냉정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정의로운 전쟁은 없습니다. 전쟁은 산업입니다. 400조 원을 더 투자해 물타기를 한다는 것은 미국과 유럽의 지도자들에게 명분이 없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의 민주당 정권 전략가들은 한번 승부수를 던지는 전략을 짜지 않을까요? 저라면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는 400조를 추가로 투자하는 대신 한 방을 노리는 승부수를 노릴 것입니다. 이런 전략이 어제 오늘 만들어졌을까요? 미국 민주당 전략가들이 한국 유튜버들도 생각하는 전략을 짰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차기 대선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 옵션을 넣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대통령 선거를 계속할 수 없을 것 같던 바이든이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순간 극적으로 후보를 사퇴해 카밀라 해리스에게 후보를 물려줍니다. 이것도 전략적 선택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리했던 선거판이 해리스 쪽으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I accept your nomination to b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전략은 이미 지난 4월 우리 돈 21조가량을 지원할 때 초안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쿠르쿠스 점령, 8월 말 러시아 본토를 향한 대규모 드론 공격, 9월 5일 우크라이나의 사상 최대 규모의 개각, 9월 6일 람슈타인 공군기지의 회의, 9월 10일 142대의 장거리 드론으로 모스크바를 공격한 점, 9월 11일 서방의 무기로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바이든의 설명, 이 흐름들을 보면 잘 짜여진 계획에 의하여 움직였고 9월 6일 람슈타인 공군기지에서 세부 지침이 논의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젤런스키는 전쟁을 종식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쿠르스크 점령도 이 계획의 일환이었다고 말하면서 그 계획을 미국을 직접 방문해 바이든과 카밀라 해리스는 물론 트럼프에게도 설명하겠다고 한 점은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그동안 미국의 입장에서는 의사결정을 위한 타이밍을 보았을 텐데 주식시장에서도 매도 매수 타이밍을 결정할 때 그 어떤 시그널을 보고 결정하듯이 미국은 그 시그널을 본 것 같습니다. 그 시그널이 무엇일까요? 그 시그널과 러시아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지오스토리는 지정학과 지리에 관한 쉽게 읽을 만한 책과 좋은 제품을 유튜브와 쿠팡의 제휴 프로그램을 이용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링크한 제품이나 다른 제품을 본 영상을 타고 구매하시면 소정의 수수료가 들어옵니다. 쿠팡을 통해 구매하실 물건이 있으시면 지오스토리 영상을 통해 구매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을 통해 슈퍼 땡스를 구매해 주신 분과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